이어서 다음 장면 만나볼게요. 시사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유희연 위원이 준비했죠? 네, 저는 6월 7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한 씬 골라봤습니다. 슈퍼챗은 한 아이디로 한 번에 최소 9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이한 건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가 금지된 영상도 얼마든지 슈퍼챗으로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구구 유튜버들에게 막말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된 겁니다. 슈퍼챗으로 들어온 후원금은 일단 전액 달러화로 환전돼 유튜브 미국 본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유튜브는 거기서 30%의 수수료를 떼어낸 뒤 나머지 70%만 다시 해당 국가의 통화로 바꿔 유튜버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수익 배분율은 7대3. 슈퍼챗으로 1억 원을 모았다면 유튜브는 가만히 앉아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혐오 발언이나 욕설로 돈을 벌어도 유튜브는 수수료 30%를 꼬박꼬박 챙겨갑니다. 스트레이트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슈퍼챗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질문했더니 유튜버가 직접 채팅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유튜버의 문제 영상에 대한 조치는 없고 채팅창 메시지만 그것도 유튜버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노란 딱지는 불량 콘텐츠로부터 시청자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광고주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질문 8개를 보냈더니 구글 코리아는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말과 슈퍼챗 정책에 대한 답은 따로 내놓지 않고 유튜브 자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계정에 대해서 이용 정지나 이용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유튜브는 해외 사업자거든요. 네. 문제가 있어서 시정 요구를 하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시정 요구 해주지 않습니다. 네, 이 씬을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날 방송에서는 보통 이제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우리가 광고를 많이 알고 있는데 광고 이외에 채널 수익 구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챗을 새로 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유튜버에게 직접 후원금을 보내는 이 슈퍼챗이 정치 채널에서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막말, 혐오 발언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코리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광고주 친화 정책 또 유튜브 채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법적 규제 장치 미비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규제의 사각지대인 유튜브의 실태를 아주 면밀히 잘 파헤친 부분이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댓글 살펴보면요. 혐오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이 현실에 경악하고 분노에 치를 떨 뿐입니다. 거짓말을 유포하는 유튜버 처벌법이 분명히 생겨야 합니다. 와, 놀랍네요. 슈퍼챗 수입이 그리 많으니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되었군요. 이처럼 슈퍼챗으로 수익을 얻은 극우 유튜버들의 실태에 분노한 의견과 함께 막말과 혐오 발언을 제재할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렇네요. 이 막말과 혐오 발언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과 또 구글 코리아의 공생 구조를 설명한 이 씬과 더불어서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혐오가 돈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 현황, 그다음에 뭐 수익 순위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일종의 수량화하고 통계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명확하게 좀 실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기관에서 어떻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가,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같이 해봤으면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플랫폼이 그냥 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을 깔아놓고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수익의 이제 일부를 갖고 가겠다라고 이제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라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가를 같이 얘기해줬다는 부분이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방송 다음에 이후를 보시면은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온 게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중 반응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지난주 방송
방송 나가고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네. 댓글만 뭐 5,000개 넘게 달렸다고요? 하나하나 읽어봤는데요. 우리도 빨리 혐오 방지법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 참 많았고요. 구글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저 방송에서 그 상당 부분 성공했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 만나볼게요. 드라마 부분에서 주목해볼 씬은 위근우 위원이 준비했죠? 예, 저는 지난 2일 방송된 저녁 같이 드실래요의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피디님? 박사님 계세요? 아니요. 상담 가셨는데. 그럼 언제 와요? 상담 갔다가 강의 끝나고 한 4시쯤? 그럼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상담 받으셔야겠죠? 마음대로 하세요. Thank you. 병원에 우도희 PT 대기 중. 내가 그 여자랑 마주치면 너도 사표 써야 될 거야. 알았어? 저 PD님, 오늘은 오전 진료만 하는 날이라서요. 병원 문 닫아요. 이제 돌아가세요. 시벨로. 이 시벨로무 새끼를 어디서 찾냐? 시벨룸이요? 진짜 진지하게 다른 정신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네. 이 씬을 고른 이유가 궁금한데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혜경이 그 간호사인 병진에게 이제 내가 저 우도희 저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너 사표 쓸 각오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분명히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코믹 드라마이고 장르적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또 현실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곳이고 고용주가 마음대로 뭐 자를 수 없는 그런 사회는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농담으로 코미디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 장면 보고서 봤을 때 해당 씬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처음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러 번 돌려보면서 보니까 실제로 저 상황에 접해 있는 사람 또는 경험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방향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배려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사실 이제 인기 있는 드라마들의 흥행 요인을 제가 좀 봤을 때는 저는 현실을 얼마나 잘 재현하고 있느냐 그 과정에서 공감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이냐라는 거죠. 그런 주제의식이 있다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의 상황적 요소로 이런 부분을 다룬 거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씬은 보통 코미디 장르에서 방자와 향단이 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주인공을 연인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어떤 중간적인 인물들이 있고 그들을 이용해서 코믹한 장면을 만들어서 소위 이제 코믹 릴리프로 쓰는 것은 굉장히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흔한 장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같이 드실래요 같은 경우에는 병진이라는 인물을 너무 약간 도구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약간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도가 넘치는 장면이 나오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해 재미를 끄는 연출은 공감과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과할 경우에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연출 방식을 활용해서 사회적 문제를 풍자적으로 잘 표현했던 드라마 속 장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수목 미니 시리즈 꼰대 인턴에서 이제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가열찬이 이전에는 인턴이었지만 지금은 부장이 됐고 이전에는 부장이었던 이만식이 지금 인턴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가열찬이 이만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약간 젊은 꼰대가 돼요. 저는 저 회사 앞에 새로 생긴 밀크티 집에 가서 흑당 밀크티 하나만 사다 주시겠어요? 예? 밀크티 펄은 개구리 할 만한 게 있고 도롱뇽 할 만한 게 있는데 개구리 대 도롱뇽을 6대4 아니 5대5 비율로 넣은 거에 프리미엄 생크림 추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짙어지는 호피무늬 그라데이션이 됐을 때 딱 약 15초간 쉐키쉐키 해서 5대5 비율로 넣은 거에 프리미엄 생크림 추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짙어지는 호피무늬 그라데이션이 됐을 때 딱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약 15초간 쉐키 해서.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쉐키순요. 그래, 바로 이거지. 잘 마실게요. 이 장면이 웃기게 그려지기도 하고 요새 현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갑질인 것은 맞고 이렇게 젊은 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는 역학관계, 그다음에 약간 톰과 제리 같은 그런 형태의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코미디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입사관 구혜령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극이지만 우리 동시대의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한 그런 드라마였고 특히 이제 해령이라는 어떤 조선시대의 남성의 권력을 쥐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해방적인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한 드라마였는데 예문가 내에서 이제 가장 연장자인 양시행과 이제 해령의 술 대결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조선시대의 기방이라고 하면 그 남성들의 권력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특히나 이제 주량 대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남성성의 상징을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해령이라는 굉장히 단단하고 당당한 캐릭터와 대결을 펼쳤을 때 만나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의 효과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잘 부각을 시킨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네, TV 프로그램 속 장면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 씬과 함께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씬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